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가 단 사흘 만에 그려낸 눈부신 낙원의 그림, 흐드러지게 핀 분홍빛 복숭아꽃에 막 신비로운 안개가 감도는 완벽한 유토피아잖아요. 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은 이 그림이 처음 공개됐을 때 그 화려한 낙원이 아니라 낙원 입구를 턱 막고 있는 시커먼 절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입니다. 낙원과 칠흑 같은 절벽, 이 모순된 풍경 안에는 사실 훗날 조선의 역사를 피바람으로 물들일 엄청난 세계관의 충돌이 숨어 있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 깊은 탐구의 여정은 바로 이 기묘한 그림 한 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리고 이 그림에 얽힌 기록들, 또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사실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완벽한 이상향을 꿈꾸는 마음과 진흙탕 같은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몸 사이의 처절한 딜레마입니다. 와, 마음과 몸의 딜레마.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단숨에 이 복잡한 역사의 맥락을 파악하시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묵직한 통찰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월의 어느 맑은 밤에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바탕으로 그려진 게 몽유도원도잖아요. 그런데 남겨진 기록을 보면 이 그림을 감상하던 두 천재 학자, 즉 신숙주와 박팽년의 대화가 아주 심상치더라고요. 네, 완전히 엇갈리죠. 박팽년은 그림 왼편에 있는 험하고 캄캄한 산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원에 가고 싶으나 아직 버리지 못한 마음의 벽이다. 꽃은 멀리 있으나 돌은 먼저 발밑에 있다. 와, 이거 엄청 시적이고 도덕적인 감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주의자인 박팽년의 눈에는 그 어두운 절벽이 인간의 번뇌나 극복해야 할 도덕적 한계로 보였던 겁니다.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저 찬란한 도원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아주 고결한 해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같은 그림의 같은 절벽을 보고 신숙주가 내놓은 해석이에요. 그는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 왼편 산은 정치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꿈속의 환상적인 풍경을 그린 예술작품인데 갑자기 정치라는 되게 현실적이고 차가운 단어가 훅 치고 들어오네요. 대체 왜 아름다운 그림에서 정치를 본 걸까요? 그게 신숙주라는 인물이 세상을 어떻게 작동한다고 믿는지 그 프레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겉으로는 모두가 밝고 아름다운 도원, 즉 완벽하고 깨끗한 정치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누구나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숙주의 시각에서 저 무겁고 거대한 절벽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도원을 도원이게끔 유지해주는 질서이자 냉혹한 현실의 장벽이었던 겁니다. 아, 약간 수문장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산이 없으면 길도 없고 질서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만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철저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거죠. 듣고 보니까 이거 마치 비디오 게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튜토리얼 마을인 무릉도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절대 맨몸으로는 깰 수 없을 것 같은 검고 거대한 최종 보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비디오 게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신숙주는 그 산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오히려 국가라는 도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보았다는 점이 핵심이죠. 아, 시스템이요? 네. 박팽년이 도덕과 이상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봤다면 신숙주는 언제나 몸이 먼저 부딪혀야 하는 험난한 현실, 즉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정치꾼의 눈으로 사회 질서를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적인 낙원 앞에서도 굳이 험악한 현실의 돌산을 짚어냈던 신숙주. 대체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뼛속까지 이런 실용주의적 시각을 가졌던 걸까요?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실제 커리어를 뜯어보니까 와, 이 사람 이력서가 그야말로 압도적이더라고요. 조선 건국 이래 최고의 두뇌를 가진 천재 중 한 명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특히 그의 언어적 재능이랑 실무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맞아요.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심지어 오키나와 지역의 류큐어까지 동아시아 8개국어에 능통했던 언어 천지였잖아요. 네, 언어 능력이 대단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집현전 장서각에서 밤을 새워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세종대왕이 몰래 다가와서 자신의 붉은 용포를 직접 덮어주었다는 그 이야기. 그 주인공이 바로 신숙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만 좋은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세종의 총애를 받은 진짜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실무적인 추진력 때문이었거든요. 추진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최고 우문학자인 황찬이 요동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신숙주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요동과 조선을 무려 13번이나 오갑니다. 네, 요동까지 13번이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자가 직접 발품을 팔았다는 거네요. 따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신숙주는 황찬을 만나서 언어의 발음기관, 의문의 원리 같은 고도의 학문적 토론을 벌였습니다. 황찬조차 신숙주의 놀라운 이해력과 집념에 혀를 내둘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인 문자를 완성하려고 직접 그 진흙탕귀를 뒹굴면서 지식을 캐온 거잖아요. 국방과 외교 쪽 기록을 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일본의 통신사 서장관으로 갈 때 그가 병석에 누워있을 만큼 몹시 아팠다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데도 신하가 어찌 험하고 편한 것을 가리겠는가 이러면서 자원해서 바다를 건넙니다. 네, 목숨을 건 여정이었죠. 거기서 꼼꼼하게 일본 지형이랑 지도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대마도주와 개해조약을 체결하더라고요. 바로 그 개해 조약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왜구의 노략질도 문제였지만 그 무분별한 무역 요구 때문에 조선의 경제적 손실이 진짜 컸거든요. 아, 경제적인 문제도 얽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신숙주는 대마도주를 압박하고 회유해서 무역선의 숫자를 1년에 50촉으로 제한하는 조약을 딱 맺습니다. 명분만 내세운 게 아니라 조선의 국부를 지키고 병견의 안정을 꾀하는 대단히 실효성 있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거죠. 진짜 학문, 외교, 경제정책까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뼈를 갈아 넣은 최고의 엘리트 충신 아닙니까? 완벽한 신하죠.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세종의 옷까지 덮고 자면서 한글을 만들고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가서 국가 이익을 지켜낸 이 대단한 인물이 도대체 왜 훗날 역사극이나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항상 뒤통수를 치는 최악의 배신자로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그 극적인 전환점을 이해하려면요. 신숙주가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겪었던 경험에 주목해야 합니다. 명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당시 명나라는 권력 투쟁을 끝내고 이른바 인선의 치라 불리는 거대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황금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그가 목격한 건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시장에 전 세계 물산이 막 넘쳐나고 복잡한 관료 시스템이 톱니바퀴춤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군요. 네,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백성의 삶과 국가의 위상을 지탱하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이 거대한 세계의 작동 원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진정한 국가의 힘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달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조선의 선비사회를 지배하던 공허한 명분론, 즉 누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이 험난한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지탱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아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만드는 실용과 제도를 굴러가게 하는 현실적인 힘이 훨씬 중요하다는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아까 몽유도원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박팽년이 말한 아름다운 도원의 꽃보다 현실을 버티게 하는 거대한 돌산의 질서를 선택할 철저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역사의 갈림길이 그의 앞에 딱 나타나죠. 그 유명한 개유정난 아닙니까?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그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 그 거대한 산 앞에 신숙주가 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숙주는 결국 수양대군의 편에 섭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지력을 동원해서 집현전 학사들을 포섭하는 핵심 역할까지 하죠.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평생의 학문적 동지였던 성산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 운동, 즉 사육신의 난을 일으키다 발각된 겁니다. 저 이 부분 자료 읽으면서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기록 속 취조장 장면을 보면 성산문은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숙주를 반역자요 배신자라 질타하면서 피를 흘립니다. 너무 끔찍한 장면이죠. 그런데 신숙주는 세조 바로 옆에 서서 자신의 옛 친구들의 살이 타들어가고 처형되는 그 참혹한 장면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유배가 있던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형을 앞장서서 강력하게 주장해 끝내 관철시키기까지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죽게 내버려둔 것도 모자라 직접 피를 묻히는 역할까지 자초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쪽의 도덕적 우위를 따지기보다는 두 거대한 세계관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했는지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두 세계관의 충돌이요. 네. 성산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올바름과 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이상향, 즉 도원의 꽃을 지키려 했죠. 반면 신숙주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현재의 제도를 완성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산문의 논리대로라면 신숙주는 어쨌든 두 임금을 섬긴 변절자일 텐데요. 신숙주는 속으로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했을까요? 신숙주의 논리는 정말 선할할 만큼 현실적입니다. 성산문은 단종의 충신일지는 몰라도 현재 조선이라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힘과 비전을 가진 금상, 즉 세조의 충신은 아니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명분이 아니라 당장 실무를 장악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마냥 이런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이 청춘을 바쳐 일구어온 회사가 아주 무자비하지만 능력 있는 인물에게 적대적 M&A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쫓겨난 옛 CEO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옥상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아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새 CEO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국가 방위 시스템 구축, 일본과의 외교 협상, 한글의 보급 같은 일들을 끝까지 완성해 내시겠습니까? 뼈아픈 딜레마죠. 사육신과 결별하며 신숙주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기록의 한 구절이 이 처절한 내면을 정확히 대변해 줍니다. 어떤 구절이죠? 군뱅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해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엔 빛이 없지만 그곳에서 나온 반딧불은 여름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온다. 와,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온다. 이 문장 진짜 압도적입니다.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확신히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알고 있었죠. 자신은 진흙탕 속을 뒹굴며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겠지만 국가의 아니라는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꺼이 썩은 뿔밭으로 들어가겠다는 아주 처절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세조는 그런 신숙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단순히 쿠데타를 도와서가 아니에요. 세조는 죽기 직전에 신숙주를 가리켜서 당태종에게 위징이 있다면 나에게는 숙주가 있다. 이렇게 극찬하거든요. 위징이요? 그 당태종의 유명한 신하 맞죠? 네. 위징은 본래 당태종의 목을 노리던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태종은 그의 실무 능력과 직원을 높이 사서 중용했고 결과적으로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아하, 세조도 비슷한 입장이었군요. 맞습니다. 세조 역시 피바람을 일으켜 권력은 잡았지만 이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할 시스템 설계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의 벗들을 피눈물 속에 죽게 내버려두고 역사의 길이 남을 배신자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가 살아남아 이룩하고자 했던 그 결과물,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진짜 있었나요? 그가 진흙탕 속에서 빚어낸 결과물들은 실로 엄청납니다. 국방력 측면부터 볼까요? 네. 당시 조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북방의 여진족 소굴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야간 기습을 완벽하게 격퇴합니다. 변방의 성곽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남해안의 왜구를 토벌했죠. 아니, 학자 출신인 문신인데도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낸 거네요. 외교적 성과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신숙주의 외교 철학은 철저한 4대 교린이었습니다. 강대국인 명나라와는 4대 관계를 맺어 실리를 챙기고
일본과 여진 같은 이웃과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교류하며 통제하는 아주 현실적인 균형 감각이었죠. 그 해동 제국기라는 책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가 직접 일본을 다녀온 경험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저술한 해동제국기는 단순한 기행문이 아닙니다. 일본 각 세력의 정치적 동향, 해로, 통속까지 담아낸 완벽한 생존 정보 매뉴얼이었습니다. 와, 매뉴얼. 이 책 덕분에 조선은 이후 오랫동안 대일 외교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었죠. 게다가 임종 직전 성종이 마지막 조언을 구하자 남긴 유언도 뼈저립니다. 일본과의 화친 관계를 잃지 마소서, 그까지 철저한 실용주의 외교관의 모습이었죠. 언어와 학문 쪽 기록을 봐도 동국정운을 평사안에서 혼란스럽던 한자음의 표준을 확립했고요. 훈민정음이 백성들의 삶 속에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게 각종 불경과 서적의 번역 사업을 진두지휘했더라고요. 네, 전부 실무적인 업적이죠. 군사, 외교, 학문, 진짜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신숙주라는 한 인간이 다 설계하고 완성해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목유도원도의 그 거대한 절벽처럼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대한 현실의 산맥을 직접 쌓아 올린 셈이죠. 하지만 그렇게 국가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고 또 잔인했습니다.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은 신숙주가 가마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막 나타나서 이 몹쓸 변절자놈아! 이러면서 육두문자를 섞어 조롱했다고 해요. 네, 유명한 일화죠. 근데 신숙주는 수행원들이 화를 내는 걸 제지하면서 그냥 묵묵히 듣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혐오가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고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는 지독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아,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일상과 역사가 기묘하게 만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드실지도 모르는 반찬 이야기인데요. 숙주나물 이야기죠. 맞습니다. 백성들은 음식을 한 지 며칠만 지나도 금방 시큼하게 쉬어버리는 그 녹두나물을 보고 대의를 저버리고 쉽게 변절해버린 신숙주에 빗대어서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나물을 요리할 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이나 맷돌로 막 지기시잖아요. 네, 지기시죠. 백성들은 그 나물을 지지기면서 신숙주 이놈을 지식인다 이러면서 씹어 삼켰다고 합니다. 대중의 분노가 얼마나 원초적이고 강렬했는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엄청났죠. 게다가 그 분노는 후대로 갈수록 더 왜곡되고 확대 재생산됩니다. 훗날 단종회사 같은 이야기에서는요. 신숙주의 부인 윤 씨가 남편의 변절을 너무 부끄러워한 나머지 다락방에 올라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비극적인 가짜 뉴스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잔류를 팩트체크해보니까 부인 윤 씨는 사육신의 옥사가 일어나기 무려 5개월 전에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중은 남편의 배신을 수치스러워하며 죽은 연려, 이런 서사를 억지로 만들어낼 만큼 신숙주를 완벽한 악역으로 세팅하고 싶었던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모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국가적 업적과 숨이 막힐 듯한 대중의 조롱과 혐오, 이 극단적인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동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더 넓은 역사의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속성이죠?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배우면서 사욕신, 성산문처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이상주의자들을 도덕적으로 우러러봅니다. 그들은 목유도원도의 오른편에 영원히 지지 않는 아름다운 도원의 꽃으로 기억되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죠. 그렇죠. 영웅으로 기억되니까요. 하지만 질문을 돌려봅시다. 정작 그 역사의 무거운 수레바퀴를 굴리고 국고의 방어벽을 세우고 백성들이 문자를 읽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킨 건 누구였을까요? 아, 역설적이게도 아름다운 대의명분 대신 기꺼이 자신의 손에 피와 오물을 묻히면서 어두운 현실의 산을 묵묵히 기어올랐던 신숙주 같은 실용주의자들이었죠.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목유도원도를 처음 펼쳤던 정월의 그 밤, 신숙주가 박팽년에게 남긴 감상평이 새삼 진짜 소름 끼치게 다가오거든요. 저 산은 정치이기도 하다. 그 말이요? 네. 낙원에 가려면 깜깜한 절벽, 즉 핏물 튀는 정치와 세속의 질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운명처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숙주는 도덕적 파산자가 될지언정 끝까지 살아남아 썩은 풀밭 속에서 반딧불을 피워내기를 선택한 거죠. 결국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공신이었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국방의 성벽과 외교 매뉴얼, 그리고 한글이라는 언어의 질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대한 뿌리가 된 거네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뜯어보다가 발견한 여러분의 머리를 탁 치게 만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사람들이 그를 반절자라며 원색적으로 조롱하기 위해 이름 붙인 그 숙주나물. 그런데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절이 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을 모시는 아주 엄숙하고 성스러운 제사상의 한가운데에 반드시 그 숙주나무를 올립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도마 위에서 지식이며 조롱했던 그 나무를 가장 예를 갖추는 자리에 올리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참으로 날카롭고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모순이네요. 도덕적 순수성만을 찬양하면서 현실의 굳은일과 타협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태도일지 모른다는 걸 역사가 꼬집어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늘 신숙주 같은 현실주의자를 비겁한 권력의 앞잡이라 욕하고 도덕적인 잣대로 심판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은 그들이 진흙탕 속을 구르며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시스템과 유산, 그러니까 튼튼한 안보와 외교, 편리한 문자, 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평온한 무릉도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산은 언제나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역사의 진짜 배신자는 과연 누구인지, 이상과 현실 중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운 속에서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묵직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더 놀랍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원결이 대신 캄캄하고 험난한 절벽을 묵묵히 걸어 들어갔던 신숙주의 고독한 뒷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